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질 분 소개합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정호 세안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평론가가 지난주에 밀접 접촉자로 이제 그렇습니다. 분류가 돼서 자가격리 하느라고 네. 결근하셨던 거죠? 예, 한 주 결근하고 네. 아주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직전에 두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 셋은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돼서 앞으로 본인만 이상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음성만 나오면 자가격리는 면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개인 방역에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자, 첫 번째 이 얘기부터 할게요. 민주당 이제 호남 경선 얘기인데 호남 지역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여러 군데 언론 또 조사 기관에서 나왔지만 일단 엇갈리는 조사 결과를 낸 KBC 강주방송 여론조사 결과 좀 발표를 하면요. 민주당 대선 후보 적합도 물어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섰어요. 42대 이낙연 39. 그래서 3%포인트. KBC 광주방송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참여층에는 또 뒤집어졌어요. 이낙연 후보 49%, 이재명 후보 36%로 13%포인트 이낙연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한마디로 지금 호남 지역의 민심, 여론이 요동친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재명 지사가 40 그리고 이낙연 한 30 해가지고 10%포인트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의 백중세 내지는 뭐 엎치락 뒤치락 이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 결기를 보고 좀 동정심을 가졌고 두 번째는 정세균 후보가 중도에 포기하면서 이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낙연 후보에게 좀 올라간 것 같고 역시 마지막으로는 대장동 의혹이 판을 흔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백중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이낙연 후보가 소폭으로 역전시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이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PK, 제주 그리고 수도권 2, 3차 선거 인단까지 다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결선까지 갈 것인가. 이재명 캠프에서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세를 보면은 1차 과반 득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입니다. 10월 10일 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내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일 하고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예. 최수영 평론가는 어때요? 이 최종 결선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광주 먼저 얘기하면요. 예. 이번에 이낙연 후보가 조금 앞설 것 같은데 그러나 크게 유리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의 차이가 11만 표 누적 득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광주가 22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표율이 높아야 돼요. 최소 80까지 가서 일단 투표 수가 많아야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있는데 지금 추세로 놓고 보면 50%로 총 통합 투표율이 갈 것 같아요. 그러면 11만 표 가지고 나눠 먹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낙연 후보가 이긴다 손 치더라도 누적 투표율표를 많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낙연 후보가 신승을 하겠지만 결국엔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다. 예. 전 그래서 어쩌면 배 교수님과 약간 별개로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결선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사실 그렇게 높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투표율이 지금 저조하다고 그래서 이낙연 캠프 쪽에서 많이 독려도 하고 있다. 그렇죠. ARS 지금 그거 더 한번 해달라 지금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이 투표율 저조한 것이 결국엔 또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일단요. 투표 결과는 이낙연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호남의 전략적 지지층들이 전략적 유보로 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호남의 사람들이 전략적 지지를 하는 이유는 본선 경쟁력 때문에 이재명을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투표율이 저조한다는 얘기는 이런 분들이 투표를 기권했다는 거예요.
좀 더 두고 보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에 비해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상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게 꼭 플러스는 아닙니다. 우리 최 교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11만 표를 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만이 격차를 좁히는데 투표율이 저지하면은 이긴다고 해도 그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한쪽에서는 웃고 또 한쪽에서는 우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낙연 후보가 맡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내일을 하고 이제 모레 이틀 연속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완전 블랙홀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그렇습니다.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고 있는데 야당이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어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들고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물타기죠. 현실적으로 특검을 야당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최일구 앵커는 보세요? 못하죠. 지금 뭐 여당이 워낙 의원 수가 많으니까. 특검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이거를 실시하려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범여권하면 이제 180석까지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104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던지는 얘기는 한마디로 이재명 때리기.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국면을 대장동 의혹 국면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서는 상당 부분 국면 전환에 성공을 했죠. 네. 지금 이제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은 어디 가버리고 오로지 뭐 대장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검찰 고발 사주와 관련된 수사 결과가 곧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키면으로 연루된 증거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일거에 또 다시 국면이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검찰도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 대장동 관련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보수 인사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돈을 불법적으로 받은 보수 인사가 나온다면 일개 또 국민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배정호 교수는 저 물타기다 이런 얘기인데 그 물타기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적절치가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사실 그 고발 의혹 수사는 말이죠. 지금 공수처하고 검찰이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고 윤석열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 결과가 진행되고 아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유의미한 증거나 의미가 나오면은 보수 인사들 소환해서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덮기 위해서 대장동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할 거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뭐라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 처가 문제 있을 때 그랬잖아요. 정치는 밝아받는다는 생각으로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심상정 의원도 그러잖아요. 아니 국민과 야당 앞에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이걸 가지고 자꾸 저질 정치라고 그러고 마치 이걸 물타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논리가 부족하면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사실관계를 내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왜 무늬만 공골 개발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고 민간 협력으로 추진된 경과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성남의 선정된 과정 한번 들여다보고 지금 성남시의회도 조사한다니까 그것을 보고 해야지. 근데 이것을 저는 이게 본선까지 가도 어차피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면 여기서 털고 가는 것도 맞는데 왜 이렇게 저질 정치 혹은 물타기 이렇게 마치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짜서 방어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차피 수사로 전환되겠지만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만일 저희가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10월 10일쯤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정된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때 검경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저는 사실 그런 의문도 있단 말이죠. 네. 제가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목소리 키우지 마라라고 하니까 제가 논리적으로 점잖게 질문을 두 가지 던질게요.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특검을 갈 수 있으려면은 이재명 지사의 비리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정적인 불법 비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온 것이 없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특검을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할 수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공세 물타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목소리 낮춰서 네. 논리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네. 논리적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첫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관련돼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어요. 현재까지 드러난 건 없죠. 그렇죠. 드러난 게 있으면 벌써 조치가 됐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자는 거죠. 그런데 아니, 그게 조사는 한다 이거죠. 검찰 조사, 경찰 조사는 아니 지금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수사에 착수했는데 지금 들어간 거는 말이죠.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만이에요.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지금 명예훼손에 관한 것만 지금 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도 제가 답을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특검은 사실 정치 공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이 이제까지 적폐 수사라든가 드루킹 사건 많은 순기능도 있었어요. 저는 민주당이 대승적인 자세로 여기에 참여해도 좋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개진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배정호 교수가 인용한 조사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3일 KBC 광주방송의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광주, 전남, 전북 유권자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8.7%. 자세한 내용은 KBC 광주방송이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정 교수님 이런 거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해 갖고 좀 함께 해주시기 아니 바랍니다. 그거는 앵커가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평론가 언제 이걸 앵커가 다 합니까? 준비해 오실 때 같이 개요도 꼭 좀 해주셔야 돼요. 법이 그런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이게 이 대장동 의혹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번지고는 있는데 사실 비정상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먼저 짚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 뇌리 속에는 이 보도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1000배 소득을 올렸다. 뭐 4천억을 가져갔네, 1000억을 가져갔네. 정말 상실감이 이만저만인데 이거 이 불로소득 문제 이거부터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이번 추석에도 그랬잖아요. 사건의 여부와 관계없이 뭐 화천 대유하세요라는 말이 뭐 많은 밥상에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 감정선에는 이게 매우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을 한번 털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사과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 아 이것은 이렇게 한 실체적 진실이었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공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쉽게 넘어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평론가님께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지사가 사과를 하려면은요 성남시에 손해를 끼쳐야 되거든요. 근데 5,500억을 수익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사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2018년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과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뭐에 대해 사과하죠. 5,500억 자기 치적이라고 선거 때 계속해서 본인이 홍보하고 그로 인해서 선택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앵커께서 1,100배 수익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자본금 기준으로 한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화천 대유 같은 경우는 350억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 투자 대비로 하면은 한 30%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좀 개념이 다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 정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불로소득의 문제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화천 대유도 350억 투자했고 SK증권도 2,1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민간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 과다한 수익을 낸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개발 이익을 공적 영역으로 환수를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법과 제도를 보완해서 100% 환수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낙연 후보는 50% 최대 환수하자 이렇게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여기까지 하고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2차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역시 뭐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집중 견제가 이어졌는데 먼저 어제 2차 TV 토론회, 1차 TV 토론회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개요를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어제 좀 봤습니다. 네. 1차랑 비교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조금 1차에 비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홍준표는 1차 때와는 달리 좀 수세적 방어에 나섰던 것이 눈에 띄었고
저는 거꾸로 이게 옳은 소리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방송이 됐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이제 말하자면 국민 유튜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로 방송된 TV 안 했어요. 국민 옳은 소리라는 걸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 게 제가 봤는데 동접자는 몇 명이나 됐어요? 한 4만 정도 되더라고요. 4만 4만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2차가 당원 투표가 3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70%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심히 눈여겨봤는데 댓글을 보니까 의외로 빅3가 지금 정해진 건 사실상 맞잖아요. 윤석열, 홍준표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인데 의외로 저는 황교안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이게 당원들이 보는 이게 그 유튜브에서 그런지 그래서 황교안의 약진 가능성이 조금 제가 눈에 물론 이제 계속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 댓글을 놓고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는 토론은 잘하는데 무언가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아쉬움이 좀 남았다. 네.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토론을 저는 이렇게 좀 짤막하게 분석을 아주 드리겠습니다. 간결하지만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신 것 같아요. 배 교수님은요? 2차부터는 주도권 토론의 비중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후보들 간의 변별력이 생기는 거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고 네. 두 번째는 공약 관련해서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토론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약 카피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카피 닌자냐 베꼈다 이거죠. 베꼈다. 그렇습니다. 신도리코 알죠? 카피 머신. 그래서 네. 윤도리코냐라는 얘기까지 들었고 실제로 또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카피를 해도 어떻게 숫자 토시까지 카피를 하느냐. 예. 좋다. 카피까지도 인정을 하는데 제대로 공약을 이해하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따끔한 부분이고 윤석열 후보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너스레로 뭐 제 공약도 100개 쓰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넘어갈 문제는 카피 닌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카피 닌자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실언이 나왔어요. 주택 청약 통장 문제인데요. 주택 청약을 갖고 있냐라고 이제 유승민 후보가 물어보니까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 통장을 못 만들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달나라 무주택자가 주택 청약 통장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또 해명을 내놨는데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이러다 보니까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은 갑질 인생만 살아온 것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말 실수 또 공약 준비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이 계속 중요 이슈로 제기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반론을 좀.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 그 부분은 이분이 좀 민생 경제에는 좀 약간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또 집이 없으면 저축해서 청약 받아서 집 사는 거지 자기가 전세 산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먼저 유승민 후보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당황했는데 저는 사실 공약 카피 문제는 좀 이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일종의 결사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후보들이 그 정당 안에 나오는 경선 후보들은 공약의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유사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너무 카피다로 몰아세우면은 정체성을 사실 흔드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또 어제 그 토론 중에 아니 그러면 공약에 특허가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국익우선주의란 말이 그러면 이거 누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건강한 토론은 좋은데 너무 외부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약간 차별성을 두는 것은 정당의 좀 특별한 그 가치를 몰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짧게 반론 얘기하면요. 공약의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의 문제고 공약에 대한 이해도 문제인데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문제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후보들 간의 토론은 건강했어요. 다만 거기서 지엽적인 것 같고 이제 이것을 다 뱉겠냐 안 뱉겠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 가지고 당의 정체성까지 후보의 어떤 그런 그 디테일한 것까지 너무 파고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 그건 경선에 약간 좀 흥행을 좀 저해하는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거기까지 듣고요. 이번엔 좀 홍준표 의원 얘기를 해보자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1차 TV 토론 때 왜 하태경 후보한테 뭐죠? 과잉수사. 그렇죠. 예. 조국. 무슨 홍이었죠? 예. 그래서 조국 수홍. 조국 수홍. 그런데 지금 어제는 좀 달라졌어요. 예. 예. 저는 그 홍준표 후보의 말을 보면서 좀 급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잘 나가던 것이 어쨌든 이른바 조국 수홍 발언으로 지금 보수 지지층에 굉장한 타격을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더더구나 2차부터는 당원이 이제 30으로 올라갑니다. 네. 결선 가면 50이 됩니다. 5대 5입니다. 일반 여론조사와. 그걸 감안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좀 대선 후보로서의 안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것도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략을 좀 구사하는 데 좀 그렇죠.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 TV 토론 끝나고 홍준표 후보가 약간 좀 처지는 듯한 그렇죠. 그런 인상을 좀 줬으니까 어제 좀 만회가 될까요? 어제 이렇게 좀 다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상당히 좀 당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발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막말이라고 방어를 칠 정도로 굉장히 코너에 몰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보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본인이 좀 극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산토끼를 먼저 잡고 집토끼를 이제 잡는 이런 전략을 보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갈수록 20%에서 30% 당원 비중이 그리고 본선에서는 50%로 당원 비중이 강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런 류의 발언을 가지고 과연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미지수로 남아있다고 그리고 보겠습니다. 끝으로 말이죠. 이 선거철들만 되면 꼭 나오는 말. 이 뽑을 사람이 없네. 이런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호감의 대선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업체 이제 한국 갤럽이 여론조사 빅4에 대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모두들 비호감이요. 호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오. 혹시 빅4 하면은 뭐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홍준표 네 사람인데 누가 비호감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모르죠. 그 기사를 못 봤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뭐 비슷한데 이낙연 후보가 66%로 제일 높았고요. 비호감도가 알겠습니다. 제일 낮은 후보는 자, 58%. 최수영 이재명. 평론가님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저는 자, 딱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세 가지. 대선판을 주도하는 강력한 후보가 없고요. 두 번째, 대형 정책이나 메가 이슈가 없습니다. 그건 마지막으로 네거티브이란 정치 혐오 현상이 부동층을 이렇게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백건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